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 4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해제로 집값이 자극될까 우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한문도 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NH농협은행 윤수빈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4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유지가 되면서 총 3년 정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계속되는 상황이 좀 됐는데, 서울시는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해석으로 좀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과 해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해당되는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인 토지거래 구역의 지정과 해제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은 현재에도 서울 시내의 사실은 우리가 2022년에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공시 가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정부 출범 당시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지정 가능성이 대단히 많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서울 시내의 분위기 자체가 규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 사실은 규제 지역으로서는 강남 3구나 사실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것도 없는, 다 해제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것마저 많이 풀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의 여러 가지 거래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그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이번에도 재지정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서울시장이나 또 서울시 전체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에 변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당분간. 네, 가격이 그러면 더 떨어져야지 뭔가 기조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지금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향후에 여러 가지 금리 사정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할 때 오히려 더 현재 상황에서도 풀지 않는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시장 상황이 좀 더 호전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더 풀기 힘든 상황으로 되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영구히 갈 수도 있겠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게 5년인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이 될 수 있는. 수장 기간으로 갈 수도 있을 네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지정하고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풀었을 부동산 때 문제점이 더 크다 보시는 거예요? 타임이 그렇죠. 시기가. 예를 들어서 1.3 대책하고 특례보험자리론으로 인해서 지금 좀 뭐 심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지금 사실 풀어도 된다고 봐요. 순서가 이제 앞에 우리 저 위원님, 좀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미 이제 심리 반등이 벌써 3개월째거든요. 1월, 2월, 3월, 4월도 아마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심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또 어떤 호재라는 심리를 주면 가수요가 붙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완화가 보유세 약하다 보니까 그 임대사업자나 자산가들이 처분을 많이 했어요. 올해 초에. 그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풀리기를. 서울에 예전에 말한 뭐 똘똘한 채 네. 이것 때문에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면 10개를 팔아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전세 가격에서 맞춰서 들어오려는 분들, 그런 루머가 좀 있었어요. 1, 2월 달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기만 해라. 풀리면 네, 들어간다. 그럼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거였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이제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그러면 서울시 집값이 좀 다시 들썩이면 또, 제가 볼 땐 뭐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얘기하셨고 네. 그리고 또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집값이 또 무리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 좋지 않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연착륙이나 안정화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장이라도 이거 풀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묶었고 심지어 뭐 3월 20일 날이죠. 올해 초에
국토부 장관께서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남사업 일대 3월 20일 날 그 지정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투기 요소가 있거나 좀 집값에 대해서 왜곡된 시장이 될 것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부의 어떤 뭐 수장이나 당국자들도 그건 계속 유지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내려갈 때는 또 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윤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됐던 지역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 지역들이고 한강 르네상스의 정책에 다 이제 기대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에서 반사 이익을 주택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목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좀 연기했다 이런 측면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처음에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시장에 조금 물리면서 주택을 가격을 조금 조정하는 장치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다른 또 하나의 규제 수단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혼동하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 인하여 이 정책은 사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인데 주택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조금 인식이 될까 하는 좀 우려는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네네.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투기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인식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저희가 저번 상승장에서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지정이 될 때마다 사람들의 인식은 좀 비꼬는 말이긴 했지만 네네네. 정부가 찍어주는 지역들이다. 사라고 찍어주는 지역들이다. 거기가 핫플레이스다. 그렇죠. 오를 네. 곳을 찍어준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제라는 한 측면에서 볼 때 물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 지금 4월 달 만료되는 것에 대한 재지정을 한 거잖아요. 예. 6월에도 또 만료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제 시한이 도래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이제 벌써부터 그것도 이제 뭐 당연히 연장될 수밖에 없다, 재지정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뭐 지정되지 않았던 뭐 한남동이라든지 그렇죠. 반포라든지 이런 데랑 형평성 얘기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정되는 지역에 있어서 어떤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가 되면서 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화에 도움이 됐었느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 자료가 없어요. 이 제도 자체가 1979년에 도입돼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네요. 오래돼서 지금 했는데 사실은 그 강남 지역의 경우에 지정된 이후에도 사실은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별로 사실은 문정부 시절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지금 기존의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 단위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구 단위로 지정되는데 현재 이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동 단위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지역에 우리가 강남 3구에 속하는 반포라든지 이런 네.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만일에 시장이 화랑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잠복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는 빠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남동이나 뭐 반포나 뭐 네. 도곡동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게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우리 동에 있어서는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을 마지막으로도 잡고 싶은 어떤 그런 서울시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문정부 5년 동안에 별로 성과가 없었다는 오히려 가격이 문정부 시절에 가장 폭등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시장을 어떤 전체적으로 가격 부분의 안정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인위적인 생각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전체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볼 어떤 단계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사실 6월 달 말이면은 이제 강남구 청담, 뭐 삼성, 예, 예. 대치 그리고 송파구 잠실까지도 네, 맞습니다. 이제 시한이 만료가 되는데 네, 뭐 맞아요. 이미 여기서 재지정이 되니까 그렇죠. 예. 6월에도 재지정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1년 단위로 끊어주니까 뭐 그러니까요. 최장은 5년이지만 일단 1년으로 묶어놨잖아요. 네, 1년씩 연장이 뭐 되게 지자체장, 돼 있죠, 지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없잖아요. 1년 뒤에 풀면 또 되니까 시장이 안정되면. 제가 볼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6월 달에 대상 지역들도 물론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지정된 곳들은 지금 말씀 주신 바람에 더 지정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면. 내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여기만 또 풀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나 소비자들 입장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올해는 그냥 당분간 1년 다 연장된다라고 보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저거 말씀드렸던 어떤 반포나 한남동, 그러니까 포함되지 네, 않는 맞아요. 지역과의 네. 어떤 형평성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네. 누가 봐도 그건 좀 안 맞잖아요. 왜 우리는 제재하고 저쪽은 안 하냐 이런 당연하죠. 말들이 거기에 나오고. 대해서 정부가 명료한 답변이 있다면 모를 텐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반대급부로 저쪽도 지정해 달라 이런 경향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 좀 난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같은 좀 부촌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또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는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발표하실 때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여기는 이렇게 됐고 뭐 왜 다른지에 대해서. 네, 이런 차이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소명을 해줘야 지역 주민들도 반발심이 없잖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네. 그런 좀 세심한 정책 배려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어떠십니까? 일단 그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사실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을 왜 했냐라고 보면은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들,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에서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시키기 위한 지역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격적으로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보면은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 상승세를 누르는 효과는 있었다. 라고 보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란 예, 제도가요. 지정을 되면서 어차피 이제 투기 수요를 막자는 게 취지였고 네네.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부여를 하면서 이제 그 거주를 실제로 하지 않는 이상은 못 사게 만들었다 보니까 정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투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그 정도의 판단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다른 지역들 이제 6월달에 다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지 특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재지정된 곳들은 재건축 단지가 많다면은 네. 새로 지정된 그 6월달에 이제 또 지정이 만료되는. 예, 지역들은 준신축이나 신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단지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하락하고 조금 올라온 반등을 했던 그런 지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동일선상으로 가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형평성 측면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 이제 저희 삼청대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삼청대잠. 삼청 동의 대잠. 이름들을 앞을 앞자리를 따서 뺀 거군요. 뭐 네. 아벼목성 이렇게 삼청대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들 지역들도 이제 형평성의 문제로 지정을 다시 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신고가 사례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오르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하는 제도였다라고 하셨는데 네. 신고가가 나오니까 이번에 어떤 유지되는 재지정되는 결정이 과연 집값 혹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집값에는 어떻게 좀 변화를 주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신고가라는 부분도 현재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어떤 단지별로 신고가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그 해당되는 구나 해당되는 동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동향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냐라는 부분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신고가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과도하게 눌렸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조짐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제가 좀 여기 오늘 방송에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내 같은 경우에서는 거래량 자체가
1월 달의 경우에도 1,400건이 최종적으로 넘은 상황이 됐고요. 2월 달에는 2,460건이 됐고 지금 3월 달만 하더라도 현재로서 즉 4월 말까지를 우리가 충분히 거래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되는데 현재 벌써 2,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년도 2022년도에 7월 이후에 굉장히 6,700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지금 말씀 주신 건 3월 달 거래량을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3월 달 네. 거래량이 4월까지 2,100건. 신고돼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그렇죠, 신고가. 그렇죠. 아직 네. 더 증가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어서 3월 달 경우에도 2,000대 아마 2,000건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로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와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어두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요건은 지금 보다 되게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모호한 상황에서 지금 규제 부분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에 보통 이제 60에서 제일 처음에는 180제곱미터 이내의 경우로 했다가 이것을 60제곱미터로 더 줄였거든요. 네. 더 강화를 한 거죠. 그렇죠, 강화를 했죠. 했는데 네. 그 기준 내에서 탄력적으로 10%에서 300%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너무 굉장히 이게 넓군요. 버퍼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 지역에는 6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지분으로 되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에도 향후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도 있거나 혹은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걱정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투기 이 재지정 부분을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투기 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재지정을 다시 한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과연 지금보다 더 험악한 어떤 시절이 되어야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다시 IMF 때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 제도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서울 시내에서는 맞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예를 들어 지정을 해제해놓고 추가적으로 아까 서울시에서 걱정하는 만큼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다시 지정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기존의 지정 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편의적인 성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마저 가지게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달, 2월 달, 3월 달 돼서 거래량이 뭐 예년보다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 좀 예. 살아나는 분위기들이 좀 보였는데 네. 3월 달에 거래가 많은 단지들의 위치를 좀 보니까 뭐 양천구 신월동이라든지 맞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이런 곳이 좀 많았는데 여기가 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여기는 여전히 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 인근 지역을 좀 공략을 하는 건지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봐도 네, 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해지고.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의견 타당성이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보는 것이 네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맞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에 서울에 2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25개구 중에 가격 하락폭이 제일 큰 데들이 지금 말씀하신 강동구, 송파구 그런 데입니다. 양천구. 양천구.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많이 늘어났어요. 실제로 뭐 100건, 200건씩 뭐 전체 서울 거래량의 30~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대 낭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 13대책 풀어주고 특례 규제도 풀어주니 보금자리도 나오니까 네네. 그리고 많이 내려가다 보면 9억 이하짜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강서구나 그쪽들도. 네네. 그리고 이제 송파구 쪽들도 뭐 10억, 15억이 84제곱이지만 밑에 보면 이제 59제곱 내려가면 또 이제 조금 다운된 것들이 있고 구축들도 또 8, 9억짜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하나를 보니까 그런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9억 이하가 한 60%, 이 35% 정도가 9억 이상이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을 탄 건 맞아요. 심리적으로 상승 기준을 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월 평균 거래량이 한 6,100~200건인데 네네. 3,000건 가까이 지금 올라갈 것 같잖아요. 3월 달에 벌써 2,000을 넘었으니까 그럼 3,000에서 3,500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로 볼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났을 때 예. 과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1, 2월, 3월에 정부의 대책은 이 거래 절벽이나 네. 뭐 경창률은 충분히 잘 긍정적으로 적용됐어요. 네. 됐지만 이것이 계속 추세로 이어지기에는 제가 볼 때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에 비교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없었을 2008년도도 똑같은 대책을 던졌는데 그때는 거래량이 거의 한 8, 9천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3천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은 제가 볼 때는 힘이 예전보다 약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지역들은 충분히 내려갔기 때문에 거래가 몰렸지만 뭐 좀 강세를 버티는 뭐 서초, 강남, 현지, 마용성 이런 데들은 이제 충분히 안 내려오니까 이제 거래가 붙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소진됐을 경우를 우리도 한 번은 생각해 보시는 게 시장에 대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합리적인 예측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집값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우리가 좀 들어갈 만하다라는 어떤 판단들이 좀 작용했다라는 네, 그런 분들이 해석이 좀 많죠. 붙여지는 네, 맞습니다. 건데 네.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정도 좀 동감을 하고 예. 있고요. 말씀해주신 지역들이 특징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인 것도 맞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최근에 조금 올라간 지역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왔어요. 또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주의 편의성이 물론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는 지역들이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사실 좀 턴어라운드 하다 보니까 하방이 조금 다져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 측면에서도 조금씩 매수세가 붙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인 지역들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인근 지역들도 사실은 거주하기 좋고 뭐 조금 더 가격 상승에 편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번 재지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요가 뭐 몰리겠다 이렇게 판단하기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 뭐 규제도 되는 곳도 있고 규제도 연초부터 많이 푸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도 이제 풀립니다. 그렇죠. 7일부터 풀려서 이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들어가 있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통과했죠. 이제 전매 제한도 풀리는데 사실 전매 제한이라는 게 사실 집을 처음에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높은 문턱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팔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풀린다는 거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좀 궁금해지고 어떤 시장에 어떤 여파로 좀 다가올까요? 그죠. 호재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사실은 전매 제한을 하게 된 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연결돼 연동돼 있는 있는 거죠. 연동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어떤 부담을 좀 안도록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다 풀어준다고 하는 거니까 네. 분양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분양권 부분의 시장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조금 어떤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둔촌 주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네. 우리 둔촌 주공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분양 사실 최초의 어떤 분양을 할 때 청약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 기대보다 좀 못 네. 미쳤죠. 그래서 본 청약을 했을 때는 보게 되면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평균 한 4대1 미만 네, 정도로 못 해가지고 미치는. 못 미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에서 분양가 나온 것들보다는 조금 비싸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분양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후순위 청약 등을 통할 때 이제 무순위 청약을 하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무순위 청약에서 들어올 때는 그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주변 시세 대비했을 때 둔촌 주공이 단순히 어떤 분양가라는 측면만 보게 되면은 이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주변의 어떤 다른 청약 단지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은 편이었지만 시세 주변의 어떤 기존 어떤 주택들의 시세에 대비해서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경쟁력이 측면들이 있다. 있다. 예, 그래서 가격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어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아마 시세가 평당
5천이 아마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3,8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였으니까 당장에 있어서도 2천 정도까지의 어떤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또 분양권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어서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시공사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해당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분양이 어쨌든 원만하게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향후의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약 당초에 계획하고 의도했던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내 집 마련 자체가 원만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분양 시장의 그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연결되는 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마침 뭐 둔촌주공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는데 12월부터는 이제 둔촌주공 분양권도 네, 구매가 할수 되게 되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조건이 맞아요. 됐는데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프리미엄 붙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벌써 나오고는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미 분양에서 완판이 됐던 것처럼 분양권도 또 막 좀 극성이 시장에, 네, 될지 이것도 궁금해지고. 당연히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고 실수- 싶은 분양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덕분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청약시장은 더 불탈 겁니다. 그래요? 당연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렇게 풀려주니까 중도금도 대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풀어줬죠. 이제 여기에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요가 붙습니다. 실수요를 생각한 명분을 내서는 투기수요가 붙게 돼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소급을 적용을 하는데 네. 분양을 할 때 받아가지고 중도금 대출 이자만 내고 있다가 입주 시점에는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들고 있다가 당첨이 되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투기하는 네,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자 중도금 대출 10억짜리인데 계약금 10% 넣고 네. 그럼 중도금 대출 한 60%면 10억이면 한 7, 8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네. 8억이면은 이자 지금 4%잖아요. 3,202년이면 한 6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잘하면 뭐 8천 이렇게. 네네. 근데 이제 입주할 때쯤에 만약에 인력 뛰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실거주 의무가 아직 안 풀려서 네, 그 이게 얘기를 가능한- 이제 이어서 하려는 거죠. 아, 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붙었다가 네. 둔촌주공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미엄도 얘기 나오는데 네, 도리어 네. 또 마이너스 피가 나온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 뭐냐면 말씀 주신 실거주 의무 조항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 국회를 아직 못 지금 넘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투다 보니까 네, 네. 국회를 통과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아킬레스가 된 거죠. 현재는. 그게 만약에 못 넣는다 가정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되려다가 발목을 잡히는 거죠. 실거주 의무라는 네네 그 것에 조항 대해서.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하나 변수겠네요, 약점으로 이게. 변수로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그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하신 실거주 의무 조항을 네. 넘어갈지 그거를 좀 보시고 나서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어떠세요? 전매 제한 사실 실거주 의무가 따라오지 않으면 반쪽짜리다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 실거주 의무는 지금 뭐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계속 국회에서 찰필 미뤄지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소급 적용해준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넘어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를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에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들이 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거주 의무가 붙어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의미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둔촌주공 처음 그 청약할 때에 비해서 지금 규제들이 다 해소가 되지 풀렸죠. 않았습니까? 예. 그런 기대감에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84제곱미터를 봤을 때 한 18억 5천, 19억까지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떨어졌다 다시 오르기 예, 시작한 조금 더 거네요. 올라갔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둔촌주공 분양가 13억 원이었던 거에 네, 감안하면은 갭이 좀 크긴 하고 그러네요. 옵션 비용들을 더하고 뭐 사실 실제로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대치가 그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지금 미리 사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가격들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긴 하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붙어 있지만 네네. 전반적인 청약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지금 조금
확실히 달아오른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불타오르고 있고 뭐 계속 다른 단지들도 계속 호재들이 지금 청약 결과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은 지금 시장은 청약 다시 중심으로 재편이 조금 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둔촌주공도 사실 초반에 좀 실망스러운 그렇죠. 성적표가 있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완판이 되고 네. 승행을 성공을 했고 네. 영등포자이도 굉장히 맞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네. 최근에 휘경자위 디센시아라고 동대문구에 있는 네. 곳도 뭐 최고 경쟁률로만 따지면은 154대 1 맞습니다. 아주 흥행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가 다 서울이에요. 네. 서울 분양시장은 그러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네. 서울 분양시장 자체는 지금 그 단지들이 보면은 사실 그 가격대가 지금 딱 예. 인근 시세와 비슷하게 거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지금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비슷하거나 약간 약간 낮아요. 낮게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지금 분양가 자체가 가격 하락이 조금 이루어진 시기의 가격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 가격이 회복된다 그러면은 시세가 올라가겠구나 올라갈 수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주변에 아무래도 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네네.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약을 하려고 했더니 뭐 주택 있으신 분들은 와 정말 그냥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청약 시장에 대기 수요도 많고 그만큼 또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서울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가격이 눌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조금 더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청약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지금 네. 상황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도 여전히 이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기존에 2022년도에 가격 하락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하에 어떤 분양을 받았을 때는 신규 분양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가격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이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향후에는 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다못해 그냥 평탄하게 가다가 아니면 상승만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양 시장이 이렇게 열기가 오르는 것은 뭐 사실은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지 이게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 달아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에는 뭐 청약 지원자가 없는 예, 아예 그래서- 제로인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아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요. 네네. 요즘은 초양극화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양극화로 표현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 지역의 전 지역이 모두 다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느냐? 아닙니다. 그 청약 시장에도 외면받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고금리 시대로 인해서 시장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굉장히 옥석가린다는 이야기들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예, 있는데요. 예. 단지나 규모나 그다음에 가격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 시장 자체에는 중도금 대출이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네, 부분들이 풀렸으니까.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서울이나 이런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뭐 만 19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기존의 대기 수요자의 행렬 속에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가장 단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로 수도권이 과거에 다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투기 과열 지구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청약 시장에서 그 세대주 한 사람만 청약을 할 수 할 수 있는 있었던. 세대원은 네. 불가능했죠. 못하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규제 완화로 해서 다 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 속에 해당되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어느 정도 새로운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중도금 대출이 충분히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택 가격의 상한이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또 향후 시장에 대한 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굳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분위기까지 맞물리면서 그리고 너무 잘못 선택하다 보면 시기를 놓쳤을 때는 과거의 전례를 볼 때 내가 다시는 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격의 메리트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예전보다는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선택지가 또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2030 세대의 주택 매집률이 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높아지고 그런 있다. 부분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한 교수님 사실 근데 예. 서울 인기 있는 거 뭐 좋습니다. 그 예, 수요가 예, 있는 예.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지방은 또 너무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불다 보니까 네, 네. 걱정하는 시선들도 많이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맞는데 근데 우리가 팩트를 정확히 봐야 될 게 지방도 완판된 데가 꽤 있습니다. 뭐 창원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하루 만에 그냥 끝났거든요. 그리고 서울도 물론 전 국민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서울은 예, 예. 이제 완판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할 게 서울도 미분양이 많습니다, 실제로. 영등포의 모알가도 지금 아직도 분양 중이고 미분양 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뭐 시장이 막 좋아져서 소비자들이 막 붙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중도금 대출 일단 풀어줬고, 그렇죠. 접근하기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분들 추가적으로 분양 가격에 대한 정보가 뛰어납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 뭐 말씀 주셨잖아요. 기존 시세 대비 분양가가 신축인데 낮다. 근데 그 기존 시세가 충분히 조정이 됐다. 이런 지역에서 무조건 완판입니다. 왜? 내려가도 내려갈 폭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경제가 살아나면. 그럼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럼 들어가는데 그런데 보니까 많이 안 내려온 지역인데 분양가가 고분양가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건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럼 인력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서울이고 뭐고 지방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에 그동안 PF가 막 호황 때 네. 많이 들어가면서 PF 죠. 고분양가를 전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좀 타격은 더 있을 거다. 네네. 고분양가 쉽게 못 내리니까.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주 그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우리가 양극화를 갖다 차별화돼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뭐 옥석 가리기가 지방에서도 그렇죠. 같이 이루어지고 네, 있다라고 네, 좀 네.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또 반값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뭐 제대로 된 용어로는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하는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산전 청약에 뭐 2만 명이 넘게 몰렸다라고 하면서 굉장한 이슈가 좀 됐는데 사실 이게 토지는 소유를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토지 임대료 명목. 근데 하지만 내는 분 입장에서는 일종의 월세처럼 느껴지는 비용을 내야 돼서 이게 뭐 제대로 된 반값 아파트 맞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국토부가 일단 개선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이 시장이 좀 더 커질 여지가 충분히 좀 생겼는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반값 아파트를 이제 지금 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것 자체가 처음에 분양가가 높은 지역들에 예. 이제 많다 보니까 이거를 싸게 공급을 해서 주거 안정을 좀 도모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에서 나온 그런 그 정책들인데 제도인데 사실 반값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들 선별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게 투자의 목적으로는 사실은 합당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으로는 아주 합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관심이 높았던 이유도 사실 싸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아무래도 또 나름 또 한강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하철에서 뭐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출퇴근이 불가능한 정도로 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싸게 거주의 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했을 가능성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이거를 확대를 시켜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은 방향성 자체는 옳다라고 봅니다. 결국 주거 정책의 목적이 주거의 안정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급의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공급한다는 측면은 좋은데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토지들을 봤을 때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공급되는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지. 결국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반값 아파트를 분양을 해야지 이제 가능한 건데 그렇죠. 서울에서는 그럴 만한 땅들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면은 실수요자들이 봤을 때 여기 수요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목적으로 실거주 편의성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 땅들이 이제 좀 많이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네. 수요자의 니즈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서울 시내에서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뭐 택지지구들 조금 확대해 나간다면 뭐 3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으로 땅이 많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네. 과연 이게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그런 아까 MZ 세대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젊은 층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5월에는 뭐 마곡에도 짓는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마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마곡 지구 자체가 상당히 이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정비가 다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어떤 마곡 지구 자체의 인기는 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도 상승률이 최고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토지 임대부를 가지고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SH공사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이제 아까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토지 임대부는 말 그대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충분한 어떤 진짜 이게 주택 구입 자금이 한계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말 그대로 주거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임대료 토지를 갖다가 임대료 내는 부분에서도 한계도 많이 있고 근데 주택만 가지고 가치를 증가했던 부분들에 의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중요한 거는 토지 임대료 자체가 2년마다 갱신이 될 수 있고 현재도 토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SH라든지 정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2년마다 갱신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나중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고 주택 가격, 주택분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으로 나뉘어지는데 주택분의 어떤 시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강남 지역이라든지 우리 저쪽에 보금자리 서초구에 있는 보금자리 지구 이런 쪽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수익이 확정이 돼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지도 지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수도권까지 나가서 토지 임대부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사실 제도 도입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중간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에 여러 가지 관심을 크게 못 끌어가지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곡은? 예. 그러나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부지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수도권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연초부터 규제를 풀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시중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특례보금자리론도 나오면서 금리 부담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다 보니까 생애 최초의 어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서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전체 부동산 매수자 가운데 이 생애 최초 매수자 비중이 뭐 40%에 육박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내 집 마련 타이밍이 온 것인가? 지금 이 시장은 그런 시장이 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던지게 될 것 같거든요. 좀 아까 드린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차별화됩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 3개구에 뭐 30-40%가 몰렸잖아요. 충분히 빠진데 이때는 수요자가 붙는 것이고요. 안 빠진 데는 안 붙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임대료 조금 말씀드리면 예.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게 매매 전대가 가능합니다. 강남 서초 세곡이 자리가 좋아서 거기는 성공했지만 예. 마곡도 좋을 거지만 다른 데는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매매 전대가 가능하다는 건 이동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실거주를 위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초반에. 그런 걸 생각하면 토지임대부가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이고 토지임대부를 실행한 정책들은 나라들은 다 주거가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가 아무 때나 막 입지가 안 좋은 데다 입지를 선정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번 정부에서 하는 토지임대부는 제가 볼 때 5년을 또 줄였어요. 10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생애 최초 이분들이 이 수요로 지금 실수요로 많이 전화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2030 세대의 비중이 또 많아졌어요. 2030 세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합리적인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빠진 데들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뭐 어디서 오른다, 반등한다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요인이 예전에는 유튜브라는 어떤 언론 장파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때는 무한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비교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시장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2030 세대가 40%, 50%까지 가까이 가는데 어느 지역은 10%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시장이 상당히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충분히 조정이 되고 있는 지역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상승폭이 상승이나 하락폭이 제한적이잖아요. 밴드를 형성하니까 제가 볼 땐 실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 시장의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자기의 실거주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윤수민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화면에 주택 매수자 비중을 좀 보여드렸는데 네. 뭐 30%대를 계속 유지를 하긴 했는데 네. 3월 달에는 40% 정말 육박할 정도로 네. 생애 최초로 이제 도전을 하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이런 분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에게도 좀 열린 그런 시장이 됐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생애 최초를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 네. 2030, 20대, 30대가 많을 텐데요. 그렇죠. 40, 50대, 지금 40, 50대들이 경험했던 시장들은 변동성이 몇 번은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젊은 세대가 보는 시선은 급등과 급락을 한번 했던 시기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경험이 짧으니까. 경험이 짧다 보니까 지금 급락을 했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심리적으로 위험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급등은 받고 네. 그다음에 급락을 급락도,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죠.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심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30들이 그런 어느 정도는 약간의 그 옛날에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패닉 바잉 그런 네네.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어느 정도 내재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가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부담을 많이 줄여준 부분도 있기도 예. 하고 사실 주담대 금리도 많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수요를 확실히 좀 올려주는 부분들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교 대표, 한문도 전 교수, 윤수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